두 몽상가의 우연히 시작된 생각 나눔. 우연히 라디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방황할 여유. 여유.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일부만 정말 일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것도 트로이 전쟁 빼고. 응. 완전 초반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가이아부터 해서 제우스가 통치하고 나서 좀 일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인간이 개입되기 전에 이야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신이 개입되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조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인간들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네. 그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랑 에피메테우스 딸인 그 데오칼리온과 피라 얘기거든.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한테서 난 사람들인데 어째선지 좀 인간으로 그려지더라고. 근데 그거 관해서 내가 인터넷에서 살짝 찾아봤어. 근데 보면은 이거 신화나 얘기에서 거의 좀 영웅, 귀족 취급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신의 피가 조금씩 섞여 있는 약간 신출 이런 사람들이래. 근데, 인간 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의 피가 섞였음에도 진짜 뭐 올림포스 올라가서 막 신들 음식 먹고 음료 먹지 않는 이상 그냥 대충 다 인간 취급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처럼 보는 건가? 맞아. 그래서 그게 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난 대체로는 인간들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얘기고 두 번째는 이아손과 메데이아 얘기인데 메데이아도 사실 그 신 에피가 굉장히 많이 섞인 사람인데 그냥 인간으로 표현돼. 인간 아니면 좀 특이하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여자? 마녀라고 하기 싫은데 마녀라고들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그런 주술사? 이런 느낌이고 또 세 번째는 그냥 제우스랑 또 한 공주 이야기야. 그래서 좀 인간 얘기 위주네 나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그런 일단 랜디가 생각하는 그런 에피소드들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난 약간 거시적인 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시적인 거? 그러면 나는 일단 그러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가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 이야기. 그건데 이야기가 일단 소개를 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그 제우스가 인간 세계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막 불신에 가득 찬 그런 시대가 와서 얘네들 다 몰살시키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걸로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데우칼리온과 피라. 그래서 그 둘한테 신탁이 와가지고는 새로 인류를 창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질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는. 맞아. 그런 식의 신화였지. 맞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여기서는 내가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뭐냐면은 좀 어떤 신의 자의성? 왜냐면은 이게 내가 아까 이 사람들이 하나는 이 남자 데오칼리온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알다시피 좀 일단 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한 신이기도 했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로운 신이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데오칼리온한테 이렇게 바다를 지어라 했는데 여기서 이 피라가 에피메테우스의 딸인 게 난 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 뭐냐면은 에피메테우스가 부인이 판도라거든. 근데 판도라를 인간 세계에 내려보낸 자체가 제우스가, 그러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인간들한테 불만이 쌓여가지고 얘네를 약간 파멸시킬 수단으로서 판도라를 좀 내려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자기들이 약간 망가뜨리려고 판도라 보내놓고 진짜 망가지니까 너무 못됐다, 쓸어버리자 하는 게 되게 나는 그게 좀 엄청 그 신들의 어떤 약간 자기 지멋대로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루는 자의성 이런 게 좀 뭐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 좀 짜증났던 부분이.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인간들한테 판도라를 보내서 뭔가 좀 혼란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다 인간들 다 싹 다 없애자 이렇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판도라를 보냈던 이유도 내가 읽었던 판본에서는 그런 거였거든. 그
프로메테우스가 신보다 인간을 사랑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간들이 사실 잘못한 건 아니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한테 좀 부추겼었어. 그러니까 그 신들한테 제사를 올릴 때 좋은 부위 말고 안 좋은 부위를 올리게끔. 근데 신들이 거기에 노한 거지. 그러니까 신들을 기만하는 존재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얘네는 되게 순박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멘토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벌 받았잖아. 그래서 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말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대홍수가 나고 이 두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도 엄청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홍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둘밖에 안 남았다는 약간 이런 얘기인데, 진짜 네그판본에서는 약간 엄청 높은 산에 있어갖고 물난리를 피했다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디는 물난리에 초점이 맞춰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내 판본을 읽을 때는 난 되게 그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거기도 똑같이 배를 이용하잖아. 그래서 물난리, 배 이 두 요소가 너무 겹치니까 그래서 뭐지? 옛날에 되게 엄청 공통적인 그런 무서움이 있었나? 홍수에 대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물난리가 크게 나서 한 도시가 좀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내가 거시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던 거를 다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도 뭔가 결국 신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이 진짜 있었을 것 같진 않아, 내 생각에는. 맞아, 왜냐면 상징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되게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던 거를 좀 이야기화시켜서 좀 자기들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밌게 만들고 그게 좀 구전된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구전된 거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봐도 그 물난리가 똑같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기 때문에 그거를 차용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나 더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네. 아니면은 근데 또 그거 뭐 기독교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이 신화 속에서의 물난리는 진짜 뭔가 연디 말대로 한 번쯤은 정말 큰 물난리를 겪었던가 아니면은 진짜 그런 무서움이 하나쯤 있던 것 같긴 해. 맞아. 좀 신기했어. 사람들이 물난리 나면은 인간 다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했을 거 아니야. 막 불난리보다는 물난리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를 하면서 물난리가 생각났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요점 말하자면은 이 물에 대한 그런 경외심, 공포감 같은 게 동서양의 공통이었던 것 같은 게, 그 내가 전에 교양 수업 들을 때 그때는 그 동양 신화 관련된 그런 얘기였거든.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 신적인 왕들의 공통점이 다 치수를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 치수가 그 물을 다스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 치수를 하는데 성공하고 어쨌든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뭐 어떤 악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약간 중국신화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옛날에는 물 약간 범람 이런 게 진짜 무서웠었나 봐. 옛날에는 그런 댐도 없었고 맞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배를 만드는 것도 뭐 부족하고 물 밑에 세계를 본다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리고 완전 사냥 아니면 농사인데 사냥 그렇다 좀 쳐도 농사는 물 한 번 잘못 나면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말하면 슬프다. 그래서 뭔가 물이 되게 그런 파멸의 수단으로 되게 많이 쓰였나 보다. 그니까. 재밌구만. 그러네. 근데 나는 여기서는 인간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인류는 결국 그 어머니 뼈를 던진 거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나는 그런 창조 신화에서 여기도 보면은 제우스가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 인물이잖아. 맞아, 신들의 우두머리. 대부분 제우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야기가 거의 90% 이상이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분명 앞부분에 창조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창조한 가이아는 통치를 하지 않았고. 맞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또 똑같이 교회에서는 그런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를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약간 숭배하는 제일 존경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엄청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뭔가 진짜 약간 왕 같은 전체를 뭔가 통솔하는 사람한테 더 권력을 주었고 맞아.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보면 단군 신화에서 직접 우리나라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 맞아. 한반도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좋은 거기에 땅이구나 이제 하면서 통치를 하러 내려온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보면은 상조 신화는 거의 대부분 여자야. 우리나라에서도 상조한 무슨 할머니가 그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신화들 중에서 우리나라 신화는 약간 다 정립된 건 아니니까 흔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할머니가 뭐 땅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가이아도 또 똑같이 여자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은 그냥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나온 것 같아. 가치관?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자가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처음 시작하는 창조의 그거는 다 어머니들 위주였고 생명력의 기원은 여성한테 있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나라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 대부분 그냥 뭔가 혈통에 의해서 그 권력이 주어졌고 그거를 통해서 잘 다스리고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뭔가 제우스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뭔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신화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박혁거세 뭐 이런 건데 보면은 되게 우두머리한테 적수가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우두머리들은 적수가 되게 적수라고 하긴 뭐한데 그러니까 좀 절대 권력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가이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위해서 보치자면 처음에 그 천지 창조를 가이아라는 이렇게 여성 신이 했고 그 신한테서 나는 3명의 이제 그 남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가 그 남신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자손인 남신한테 권력이 뒤집혔다가 제우스가 이제 2번째로 그 권위 찬탈을 한 이 남신이었던 건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 우두머리들도 다 이렇게 아들들이 굉장히 적수가 돼서 자기랑 어떤 권력의 견제 대상 같은 그런 공포가 있고 또 생각해보면 그런 아들들 남신들 아니어도 가이아가 뭔가 직접 앞에서 통치를 하지는 않지만 뭔가 엄청 빡치면은 되게 우두머리 신들을 거의 엄청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맞아. 존재인 걸 봐서 좀 약간 특이하다? 그러니까 신화인데 좀 절대적인 신은 아닌 것 같다? 신화인데 되게 인간적이야. 맞아. 오히려 그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리 같은 걸 보면 성경 같은 걸 보면 그 하느님 말이 다 절대 권력이다.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맞아. 약간 뭐 엄청난 위에서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고 그 말을 전해주려고 약간 신탁하듯이 뭔가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신을 좀 인간답게 생각을 했고 좀 더 자기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선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신들도 되게 허점이 많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냥 지금 당장 우리끼리 롤플레잉 해봐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 맞아. 뭐 아니면 뭐 조그만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개미 왕국을 우리가 통치한다 이러면서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좀 더 그 시대 사람들은 좀 더 자기네 이야기를 쓴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옆집 아저씨를 갖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더 재밌게 읽히나 봐. 약간 이 비유가 이렇게 되면은 신화학자들한테는 죄송할 수도 있는데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에피소드 되게 많으니까 볼거리가 많잖아.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너무 큰 얘기인가 싶긴 한데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가 이야손과 메데이아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인지 뭐냐면 이야손이라는 이렇게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또 왕자야. 왕자인데 늦둥이였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기 삼촌한테 왕위를 찬탈당한 거야. 그래서 쫓겨났다가 이제 얘는 그 쫓겨난 왕이랑 왕비가 이 아들을 너무 어리니까 걱정해가지고 되게 현명한 그 켄타우로스한테 보내서 이제 영웅 집중 교육을 받게 했어.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남자가 돼서 다시 이제 삼촌한테 내 왕위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러 갔는데 삼촌이 너의 자격을 증명해라 하면서 그 이웃 나라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신비한 그런 주술이 걸린 황금 양가죽이 있었대. 거기에 그게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그걸 뺏기면 그게 있으면 나라가 번성하고, 뺏기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가 왕이 되려면 한 이 정도는 해야지 자격이 되지 않겠냐. 갑자기 와서 내놓으라 하지 말고 갖고 와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강력했던 만큼, 되게, 그 전쟁신 이소하고 있는 용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그냥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나가 죽어라. 이런 의미였는데 이하손이 그걸 모르고 걔는 영웅소원만 받았지 무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내가 갖고 오겠다. 그래야 왕이 되지 하고 그 나라로 떠났어. 그래 떠났는데 그 나라의 공주가 바로 메데이아였거든. 그 공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주술의 신인 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사제기도 해서 여기서 이제 마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얘가 그런 주술신을 모시는 사제여가지고 마술도 부리고 엄청 그 현명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약간 영악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인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웃나라 왕도 엄청 외교적으로 그냥 좋게 대하지만 그래 너가 왕 그 양가죽 가져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다 내줬는데 이 공주가 이제 스파이가 되어버린 거지. 이하손이랑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이하손은 이제 메데이아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옳다구나 하고 그런 약간 치트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꿀팁, 치트키 이런 거 다 이렇게 쥐고 공략을 쥐고 황금 가죽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어. 근데 이 왕은 사실 이하손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진짜 줄 생각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메데이아가 그것도 알고 이하손이 갖고 온 배랑 같이 떠나버려. 먼저 떠나는데 인질로 자기의 동생을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왕이 쫓아오니까 그 왕이랑 공주가 서로 다른 배를 보고 마주본 상황에서 왕자를 죽여서 바다에 던진 거야. 메데이아가. 그러면은 자기 아빠니까 자기 아빠가 그 동생의 시체를 찾는 동안 자기는 이제 도망간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잔인하지만 어쨌든 자기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이제 조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왔어. 그런 여자였는데 갖고 오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하손의 삼촌이 왕위를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차일피일하고 이하손은 뭐 어째선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영웅적인 사람인데 왕위를 결국 못 가져오는지는 잘 묘사는 안 되지만 그래서 너무 보다 못한 메데이아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지금 왕 그러니까 이하손의 삼촌의 딸들을 불러서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하고 그 솥에다가 늙은 양을 넣고 어떤 자기가 마법약을 넣었어. 그랬더니 젊은 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봤지? 그러니까 뭐 지금 왕도 너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럼 젊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꼬드긴 거야. 그러고는 가짜 약을 준 거지. 그래서 잔인하게도 그 이하손의 삼촌이었던 왕을 삶아 죽이게 했어. 그 딸들 손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알고 완전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잔인한 사람? 우리 왕과 왕이 될 수 없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메데이아랑 이하손이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이하손이 그 나라에서 이제 공주랑 다시 결혼을 자기는 하겠다고 이런 말이 성사가 된 거야. 메데이아는 개빡친 거지. 빡쳐가지고 그 이웃나라 공주한테 망명 가 있는 그 공주한테 선물이에요 하고는 약을 뿌려서 줬는데 그걸 입는 순간 옷에서 불이 붙어서 그 공주가 죽고 그 나라 그러니까 망명 가 있는 나라 왕도 그 딸을 구하려다가 죽고 이하손은 빡쳤지만 메데이아는 떠나버렸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 사실 근데 여기까지가 내가 읽은 판본이고 이게 메데이아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 그리고 신화에서 보기 드문 굉장하게 여자가 서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연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판본에서는 그런 결말도 있대. 이 사람이 떠났다가 사실 뒤에도 얘가 더 있는데 그건 일단 스킵을 하고 결국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빠가 약간 간당간당한 위기였던가 아니면 이미 그 찬탈을 당했던가 이거였는데 자기 아빠를 복위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세 가지 결말이 존재하는데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뭔가 다시 저그에서 왕이 왕 권력을 갖게 된 맞아 그런 결말을 가진 여자였어.
근데 내가 사실 이거를 가져왔던 이유는 굉장히 서사도 많은 인물이기도 한데 대체로 뭔가 내가 배우기로 비극은 왜 비극이냐면 약간 주인공들한테 갖가지 시련이 오면서 계속 이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고결한 면을 시험에 들게 한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근데 너무 희한했던 게 이게 분명히 이하선과 메데이아 이야기고 시작은 이하선으로 시작을 해서 주인공은 분명 이하선인 것 같은데 서사가 다 메데이아한테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받았단 말이야. 이런 시련, 자기의 고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하선은 약간 몰빵이잖아. 나는 권력 하나만 보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메데이아랑 조금 이렇게 이어진 것도 내가 생략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런 게 있었어. 헤라가 이하선을 도와주려고 에로스를 시켜서 사랑의 화살을 쏘게 만들어서 메데이아는 그 맹목적으로 이하선한테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하손은 사실 그런 장치가 없잖아. 그래서 공주가 나를 도와줘? 오케이 하고 당신 아내를 만들겠어 했는데 그 왕위 찬탈에 왕위 다시 복위하는데 실패하고 이웃나라 가서 그 공주랑 다시 사랑에 빠졌을까? 라는 것도 사랑보다는 거기서 다시 자기가 왕위를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와중에서 메데이아는 겁나 아빠도 버리고 동생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이랬는데 자기 세월은 다 버리고 내 사랑도 다 버려? 이런 그런 비극적인 서사가 다 메데이아한테 가 있으니까 좀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 되게 흥미롭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메데이아는 거기서도 약간 중립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표면적으로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잖아. 근데 어째선지 메데이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이하선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오히려 좀 우유부단하고 찌질한 남성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당시에 그렇게 여성 서사로 그러니까 좀 나쁘게 되어 있다. 약간 역시 옛날에는 악녀 아니면 성녀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결국에 그런 식으로 악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도 다 배신하고 사랑을 떠나간 거니까 엄청 욕을 많이 먹는 캐릭터였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전한 악은 아니었던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그 심지어 그런 남자 주인공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거고. 신기하다. 재밌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걸 느낀 거야? 어떤 걸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공이 분명히 이하손이고 이하손의 시점에서 이런 사건들이 흘러가는데 이런 그런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시련, 비극 이런 게 메데이아한테 일어나니까 이 이야기는 좀 특이하다 싶어서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메데이아 이야기인데 거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시에 그런 남자 선호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은 남자지 이러면서 남자 이야기로 시작한 건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는 이것도 좀 특이했던 건데 그 뭐냐면 제우스랑 한 공주 이야기를 했잖아. 이 공주가 에우로페라는 인물이야. 그 소. 맞아. 소인데 그 이야기는 간단해. 제우스가 소로 변신해서 잠입해가지고 에우로페를 꿰어냈다가 갑자기 훅 납치해가지고 크레타로 데려가서 내가 사실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크레타의 그 왕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너를 데려가는 것이니 안심해라 이러고 제우스 보여준 노답이야.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크레타에 가서 그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유럽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철자도 유럽이라고 읽지 말고 아에이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유럽이 에우로페가 돼. 그러네.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에우로페의 자손이 미노스고 미노스의 아들이 미노타우로스라고 그 소괴물 있잖아. 그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내가 여기서 좀 주목했던 거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에우로페의 아들이 미노스가 통치하던 그 크레타 문명 같은 것을 약간 이게 다른 이야기 속에서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테네보다도 훨씬 크고 강한 국가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막 아테네에서 그 미노타우루스한테 막 재물 같은 거 보내고 막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꾸비고 이런 거였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에우로페가 납치되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터키 있는 그쪽 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그게 좀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여자가 와서 그 당시 유럽을 만들었다. 굉장히 강력한 문명을 만들고 유럽의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 서사가 나는 좀 되게 재밌었어. 우와. 그렇게는 그 같은 이야기를 그 읽으면서 그렇게는 몰랐던 것 같아. 역시 신화는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시대를 상황과 지도책 펴놓고 맞아, 이거 지도책 펴놓고 조직도 붙여놓고 맞아. 이렇게.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난 오디처럼 이렇게 그 글로 된 책을 안 보고 집에 있던 학습 만화책으로 봤거든.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장치들이 많아. 이렇게 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막 여기서 여기로 약간 이렇게 주요 도시들 막 빨간 점 찍혀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진짜 내가 느낀 건 신화는 정말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해.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온전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가 유럽을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뭐랄까 좀 많이 섞여 있다. 오리엔트랑 뭐 그 거기에서 그리스 문화랑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지 않나. 당시 외국에선 그러니까 유럽 문화에서는 그런 동양 문화를 좀 신적으로 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동에서 온 그런 그 터키라든지 페르시아 이쪽 나라들을 되게 부자 나라로 그리잖아.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 당시에 진짜 부자였을 수 있어. 그러긴 하지. 재밌네. 그런 포인트였다. 근데 보면은 약간 오히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당시에는 의외로 좀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이 묻히지 않았어. 맞아. 오히려 막 단군 신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웅녀, 웅녀돼서 애 낳아주는 게 끝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웅녀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예수에서도 보면은 예수에서는 거의 여자 캐릭터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 성경에서는. 좀 되게 많이 적잖아. 뭐 제자도 다 남자로 그러니까 나오고. 12사도가 다 남자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씩 여성들도 하나씩 뭔가를 맡아놨고 그런 능력을 역할을.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 중에서 아까 그 캐릭터처럼 진짜 여성 서사로 이루어진 이야기들도 은근 엄청 많아 사실. 맞아.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까 그 우디가 제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도 12이잖아. 물론 다 남자를 됐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올림포스 신도 12이잖아. 맞네. 근데 성비가 그렇다? 맞아. 재밌네요. 우리나라도 12띠 있는데 12띠는 다 남자로 그려지지 않나?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잡지 그림으로 같은 된 거 건 다 수탉이지 않아? 이런 거 그 벼룩이 아니라 뭐지? 이거 벼슬 다 약간 그런 뭐 장군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남자로 그려졌을 그러네. 아마? 조금 씁쓸하고. 그래서 우디는 또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 있어? 나는 약간 진짜로 신화를 꼭 읽어야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막상 내가 이거 하려고 읽어보니까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너무 알아야 되는 게 많아. 이러면서 약간 자꾸 그러더라고. 너 아직 너무 어렵더라고. 조금 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알아야 예술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도시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엄청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걸 문화를 이해하는데 사실 직접 살지 않고서는 다 모르는 거지만 맞아. 이렇게 글로 이 어떤 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좀 너무 더 어렵다. 이렇게 접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자료는 많은데 어. 내 스스로가 아직 그걸 다 소화시키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나는 지리 이런 거 진짜 잘 모르거든. 우리 국내 지도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그 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름도 너무 헷갈리고 맞아, 좀 낯설잖아.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이 너무 제우스로부터 맞아. 시작해서 파생된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뭐야? 다 사실 다 형제 자매야 그렇게 보면. 그니까 맞아. 그래서 이조회가 생기는 건가? 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데 뭐 여기 이 사람이 나왔다 저기 저 사람이 나왔다 이게 너무 맞아.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느꼈어. 근데 뭐 언젠가 평생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해하는 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양신화 그 다음에 그런 뭐 성경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좀 비교해보면서 보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신화 얘기 나 되게 좋아해. 재밌어. 재밌는데 이야기로 듣는 거랑 약간 뭔가 좀 그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재밌었어. 동양 신화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다음엔 동양신화 한번 해볼까? 자신감. 그래.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